대해서 네 분이 토론을 해주는데 네 분 토론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은주 박사님이신데요. 윤은주 박사님은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소속으로 이번에 한국형 탄소 중립 도시의 개념 정립이라는 연구를 지금 거의 이제 맞춰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박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장은혜 박사님인데요. 옆에 계시는데 한국법제연구원의 기후변화 법제팀에 계시고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계시는데 박시원 교수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과 기후법 변화법, 기후 관한 법 이런 거를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셨는데요. 김준회 사무관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에서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중립 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네 분 패널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 순서대로 윤은주 연구위원께서 하시는데 각자 시간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또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윤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토연구원의 윤은주입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올해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이제 탄소 중립 도시의 공간 계획과 관련된 과제였기 때문에 다른 발표들에도 굉장히 큰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지만 이제 특히 세 번째 공간 계획에 관한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특히 이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쨌거나 이제 공간 계획의 어떤 역할이나 지위에 대해서 좀 큰 방향성과 어떤 프레임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은 공간 계획을 통해서 좀 탄소 중립 감축 외에도 이제 적응이나 이제 에너지 전환, 경제, 건강 이러한 이제 다양한 가치들을 융복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간 계획을 통해서 지역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결국에 좀 주민의 수용성이나 아니면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좀 역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에너지 관련된 이제 공간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공간 위계별로 이제 국가나 지역, 기초 지자체 이 위계별로 이제 접근법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제 국가의 큰 방향성이 이제 기초 지자체 단계로 어떻게 구체화가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기초 지자체 단위의 그러한 이제 수요나 계획들이 다시 국가 단위로 어떻게, 국가나 이제 지역 단위로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되게 실증적인 사례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공간 계획에 대한 접근법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자리를 빌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는 이제 기초 지자체 단위로 이제 의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간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역의 어떤 개성을 좀 담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었고요.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이제 사업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기존의 사업들의 성격을 봤을 때 공간 계획에 관한 부분이 첨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이제 공간 계획 기반의 굉장히 많은 국토 도시 계획 체계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모두 이제 탄소 중립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계획 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R&D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가 첫 해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R&D 사업에서는 이런 공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분야별로 탄소에 대한 어떤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하기 위한 어떤 도구나 시스템, 플랫폼 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도시에서 이제 개발 사업 등 이제 뭔가 변화가 이뤄질 때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하고 또 그 개발 구역 내에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공간적 맥락에 좀 적합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평가하는 도구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좀 연구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흐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이제 네덜란드에서 강조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직은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이제 감축과 적응 간의 칸막이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연구원은 이제 국토나 도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원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소규모 연구로는 좀 계획 체계 내에서 이렇게 적응이나 감축 그 외 다양한 가치를 좀 융복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를 이제 막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제 1차년이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워크가 그리고 이제 일부 감축 전략과 수단의 어떤 공간적인 배치, 수요 기반의 배치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2차년부터는 이게 결국에는 다른 분야별 탄소 중립이라는 게 결국은 전기화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2차년에는 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간 계획을 다루면서 좀 융복합적인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큰 방향이 사실은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긴밀한 이제 협업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 박사님 주로 이제 공간 계획 관련해서 연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쉬운 점, 우리가 다양한 네덜란드에 비해서 다양한 가치를 융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은혜 우리 연구위원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은혜입니다. 저희 기관은 이제 국가 법령, 그러니까 기후변화 법령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외 법령이나 제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 국무총리 산하 기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을 위주로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조금 저도 이제 먼저 궁금했던 게 정부 조직 관련해서 기후하고 이제 경제를 묶어서 부서를 구성한 게 이제 조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경제부에서 다른 환경 관련 문제도 담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기후 경제부라는 이제 그 담당 부처하고 별개 또 환경만을 다른 분야의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옥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덜란드 그 기후법에 대한 그 영문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제 조금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참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 이제 돈업 경제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업 경제 적용 사례가 이제 네덜란드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를 조금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현재는 아주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게 관심을 이미 있고 지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암스테르담만 이게 많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네덜란드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조금 뭔가 차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조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암스테르담 담당자도 있고 국가 담당자도 있는데 암스테르담 사례에 대한 그 네덜란드 국가 차원의 평가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가하고 지역 관계에서 그 암스테르담의 이런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국가 규범이 있을 텐데 이제 암스테르담의 돈업 경제 부분은 굉장히 특수하게 보이는데요. 이 돈업 경제 적용 사례가 그 네덜란드 국가 규범 자체하고 조금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이라는 그 도시 자체의 계획하고 국가에서 네덜란드 국가 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연계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계획 관련해서는 윤 박사님이 워낙에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들으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장 박사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이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기후와 경제가 묶어 있지 않거든요. 이제 주로 환경 쪽에서 하는데 기후와 경제 부서가 하나의 부서가 돼 있는데 이제 그 특이성 그게 잘 굴러가는지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 또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도넛 경제에 대해서 다른 도시가 이걸 벤치마킹 하는지 그러면 이 도넛 경제 암스테르담 사례가 국가규범과는 상충하는지 혹시 그리고 도시계획 이 암스테르담의 도시계획과 국가의 도시계획이 의 정합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또 그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시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덜란드 하면은 이제 기후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우르헨다 케이스일 텐데요. 제가 이제 법대에서 환경법과 기후변화법을 가르치면서 그 우르헨다 케이스에 관심이 생겨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기회로 제가 네덜란드의 기후 정책을 잠깐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뭐 오늘 계기로 또 더 네덜란드 기후 정책에 관해서 상세히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각자 발제자들 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 분께는 클라이밋 펀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클라이밋 펀드가 코디네이트는 이 기후 에너지부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부처도 모두 쓸 수 있는 기금인지 그리고 이 클라이밋 펀드는 어떻게 충당되는지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는지 아니면 뭐 산업계에서도 이 클라이밋 펀드에 기여하는지 그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오프쇼어 윈드 파워를 앞으로 많이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도 삼면이 바다로 된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해상 풍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또 현실에서는 이 해상 풍력과 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서 굉장히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네덜란드도 경험하셨는지 주민들과의 그런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셨는지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는데 사실은 또 세 번째 발제자분께서 이 스페이셜 플래닝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약간 궁금증이 해소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여쭤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네덜란드가 그 phase out coal fired electricity라고 해서 탈석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내 석탄 발전소는 가스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바이오 가스로 그런데 해외 투자를 받은 석탄 발전소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 법적 분쟁은 뭐 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께서 도넛 이코노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선 간단한 질문은 그 빨간색 X가 3개가 있는 게 어떤 무슨 심볼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들으면 이 도넛 이코노미가 참 그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굉장히 그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그런 미래 도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넛 이코노미를 암스테르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어느 집단이었는지, 즉 이것이 그러니까 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city driven인지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 뭐 politics driven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요구해서 이 정책이 보다 발전되게 됐는지 뭐 citizen driven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도넛 이코노미를 이제 도시 모습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어떤 걸 예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발제자분께는 저는 이 발제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스페이셜 플래닝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the top priority가 priority number one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Space for Climate Adaptation and Energy Transition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기후 적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하셔서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와 비슷하게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인데 공간 계획을 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로 기후 문제를 아직까지는 논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국가의 정책과 다르게 국가의 정책이라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기후 적응에 관한 이런 그 프라이어티를 의식하고 있더라도 현재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 간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갈등 이런 게 해소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 질문은 그걸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네덜란드도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은 게다가 이제 해수면이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기후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현실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자력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수요가 높지는 않은지 이 원전 문제가 이 스페이셜 플래닝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리를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분께 골고루 질문이 갔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토론이면서 질문을 하실 분은 우리 환경부의 김준희 사무관이신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두 가지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하나는 한국이 2050 탄소 중립을 목표해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거 관련된 정책이나 또는 정책 수단이나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에너지 또는 기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특별히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생길 텐데 그 추가적인 비용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룹이 어떤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관님께서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주시면서 질문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환경부에서 녹색 전환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회라고 합니다. 우선 네덜란드에서 질문 주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일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한국에선 어떤 정책과 조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라는 국가적으로 선언이 있었고요.
21년 9월에는 그에 따라서 이행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18년 대비해서 40%까지 줄이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2022년 10월에는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전략을 마련해서 현재는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런 탄소 중립 실행하는 방향으로는 일단 탄소 중립을 위한 실행 방안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방향, 그리고 정부와 지역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 관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주요 정책으로는 앞서 네덜란드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036년까지 석탄 발전 28기를 폐지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앞서 네덜란드에서도 말씀하신 원전이라든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CF100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발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요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도입을 해가지고 전력 수요 관리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배출 기업의 공정 전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라든지 아니면 그 전환 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녹색 정책 자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나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률을 현재 1.7%에서 30년까지 16.7%로 확대하고 50년에는 90% 수준까지 상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인프라도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건물 의무화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의 폐기물 감량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확대하고 아니면 하수 슬러지나 가축 분뇨 등 유기성 자원도 에너지화하는 자원 순환 방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적응 분야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감시 예측 기술 고도화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성을 추가하여 기후 변화를 감시 예측하는 정확도를 향상시킨다거나 아니면 AI 홍수 예보 도입, 대심도 빗물 터널과 같은 하수도 정비까지 인프라를 정비함으로써 최대한 이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추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며 특정 그룹이 이런 사회적 비용에 어떻게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가 비용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비용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기금도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공공 인프라의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한다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생활 공간 물품 지원 및 단열 개선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 노인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연간 23년 기준 0.7억 불 정도 국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는 올해 23년 기준으로 1.5억 불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석 연료의 그런 이제 발전소에 축소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인근 지역의 근로자라든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제도도 점차 정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한 의견, 토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이제 네덜란드 기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네덜란드는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한국은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관심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까지 아직 우리나라는 확산되지는 않은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네덜란드도 탄소 중립 초기에는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그런 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초기 세팅이 됐고 지금은 어떻게 좀 원활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발제에서는 암스테르담의 그런 도넛 경제에서 지속 가능성을 갖춘 도시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함께 그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탄소 중립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제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민들의, 그러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넛 경제를 추진하면서 혹시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면 주민의 그런 인식이라든지 호응도를 올릴 수 있었던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발제를 주셨는데요. 저도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공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을 이제 많이 최근 근래 들어 많이 도입을 했는데 수요와 공급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뭐 출력 제한이라든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이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소해 왔는지 간단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국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분의 토론과 또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지금 거의 1시간 반 넘었는데 또 한 번 1시간 반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시간 제약이 좀 있어서 그 전에 끝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만 한 분이 한 5분 정도씩 답변을 주시고 나머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로 이메일이나 또는 줌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걸로 하고 세 분께서 순서대로 아까 발제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맨 먼저 우리 선생님, 프란스 듀인 후어님께서 그 질문 나온 거에 대해서 5분 동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이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들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부의 구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이제 경제부가 또 기후도 담당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사실은 환경부 산하에서 관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경 문제가 에너지랑 이제 연관이 많이 높고 또 이제 이미 몇 년 전부터 경제부에서 에너지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역시도 에너지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기후법은 이제 뭐 영어로 저희가 그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규모 측면에서 좀 제약이 있습니다. 한 2페이지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네덜란드 기후법은 이제 정책의 구조만 이제 기재를 하고 있지 그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 기후법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고 굉장히 짧게 그냥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경제부에서 조율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펀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 부에서 이제 이 기금을 사용을 해서 이제 환경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뭐 운송을 담당하는 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뭐 건축 환경 담당 부,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 부 등등 이제 그 관련된 부에서 이 기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또는 산업에서의 기금 출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제 물론 초기에는 이제 그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풍력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해안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 해상풍력 단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도 굉장히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향후에 짓게 되는 해상풍력 단지는 더 심해에 더 원거리에서 지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에게서는 그렇게 경관을 해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랑도 이제 어떤 법과 관련되어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분쟁들도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키스탄스님께서 도넛 경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개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넛 모델에서 X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X는 이제 아까 제가 세 개의 십자가를 이렇게 적었는데 저희 시티의 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도시의 이제 로고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도넛이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인데 이 시에서 어떻게 이제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주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동의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암스테르담에서는 이제 도넛 코얼리션 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400여 명이 멤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0개 정도의 조직이 함께 하고 있어서 이 도넛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개념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또 저희 시에 있는 많은 동료분들께서 이 도넛 경제가 실현이 되기 전부터도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누가 주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넛 경제 모델을 실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넛 경제를 시 전체에 실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하고 이제 있는데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도시마다 조금 다르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이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것은 이렇게 도넛 경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도시에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어려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어려움 중에 이제 하나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당면하게 되는 도전 과제인데요. 바로 이 생태학적인 전환이죠. 그래서 완화 그리고 적응을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후 전환 관련해서 또 다른 시 안에서 다른 전환들도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한테 많은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는 그런 기후 전환에 있어서 각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할지에 대해서도 각각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시 정부는 이러한 영향 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도시 내에서 만들게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 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정을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또 넷제로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떻게 그러한 기후 적응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기후 전환 관련해서 사회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나중에 또 이제 발표를 하게 될 작업들입니다. 진행 중인 작업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도넛 경제를 실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넷제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단계에서 아니면 더 큰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정말 좋은 삶의 질이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네덜란드의 공간, 아까 그 삼각형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떠한 가치들이 공간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들이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의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한테 질문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러한 기후 전환 관련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수익성이 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스테르담 시에서도 지금 이러한 비용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기후 적응을 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보시면 그런 외부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재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부의 상황은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오케이. 면 세 번째 로베르트 테이크스터 후이스님께서 마지막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발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일부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첫 번째 토론자께서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 이제 좀 사일로가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잘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사일로가 있다라는 점, 아직도 분리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협력의 정도를 더 많이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율된 방법으로, 좀 단합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저랑 친한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얘기하지 다른 부서랑도 또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노력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국가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내무부랑 네덜란드 내무부랑 한국이랑 MOU를 이제 그 체결을 해서 운송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협력을 강화해서 또 이제 도시 간의 협력을 또 강화를 하자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그 어떤 협력 모델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윤은주님 껴주셨나요? 장은혜님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도넛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앞서 연사께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00 스마트 시티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개 도시들의 이제 뭐 노조들에서 2030년까지 내가 넷 제로를 달성을 하겠다. 2050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달성을 하겠다라고 노조들에서 직접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 이제 내가 시험대가 되겠다라고 직접 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서 또 이러한 이제 민간 기업들에서 지자체도 그렇고 이제 또 중앙 정부에 다가와서 더 빨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오시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또 중앙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간에 토론을 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더 신속하게 움직이고 싶고 남들과는 다른 방식을 택하고 싶고 뭐 순환 경제를 구축을 하고 싶고 이제 뭐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해 주신 내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네덜란드 안에서도 다른 도시에서도 이제 도넛 경제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아까 나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나 소통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도시들 마찬가지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사실 언젠가는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면은 문제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스테르담도 그렇고 다른 도시들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준을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업계 같은 경우 이제 암스테르담에서는 조금 더 이제 환경 요건을 강화하겠다.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 요건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건축업계에서는 근데 이 도시에서는 그런데 저쪽 도시에는 그런 요건이 없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하라는 말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면서 전지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나온 질문 중에 하나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질문을 이제 프란스님께서 이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저항도 있었고 이제 반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가의 근처에 사시는 거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좀 반감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뿐만 아니라 어민들 그리고 또 이제 자연 보호 관련된 환경 단체들에서도 굉장히 이의가 많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심해의 물고기가 많이 살거든요. 많은 어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해상풍력 단지가 이제 건립이 되면은 그 터빈들 사이에는 그 고기를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이제 이런 요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어업계랑 이제 저희가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게 된 거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자연보호 단체들이랑도 저희가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해의 어떤 지역들을 보존을 해야 되는지 뭐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해저 상황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했었죠.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이제
소요가 되었고 이제 북해에 이제 어떤 협약이 체결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단체라던가 이제 어민들이랑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진행 중이고, 또 한 개가 이제 풍력 산업 내에서의 이제 조율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원자력이랑 어떤 이제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풍력 발전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는 어떻고 뭐 태양광은 싫고 뭐 이런 이제 그 선호도에 따라서 원자력을 선호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 3주 후에 저희가 이제 총선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많은 정당들이 사실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이제 옹호를 하는 정당이 물론 있기도 있지만, 이제 그 정당의 주도 하에서 2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새로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원자력 에너지랑 이제 태양 에너지랑 그리고 이제 풍력 에너지를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이냐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사실 껐다 켰다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는 있지만,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풍황이 좋으면 물론 더 많은 에너지를 발전을 할 수도 있겠고, 이제 태양광도 이제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뭐 수요라던가 이제 뭐 지속 가능성 관련된 뭐 수요나 이제 공급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문제 있습니다. 이제 뭐 풍력 발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태양광을 그 국가 전력망에 포함을 시키자라는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력망에 굉장히 대규모로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송전선도 굉장히 많이 깔아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캐파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모든 작업들, 뭐 터빈을 세운다거나 이제 뭐 변전소를 세운다거나 하기 위한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의 여러 부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신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수요를 늘리자라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 이건 국가 정력망에 어떻게 편입을 시키느냐라는 문제가 또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부 해결이 되어 가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문제가 아마 초기에 몇 년 동안은 문제가 분명히 더 많이 파악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엔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김사무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제 신축 건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덜란드의 이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규제들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건축물은 거의 제로 에너지 건물이어야 한다라는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부는 이제 화력 발전을 그 화석 발전,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거의 제로여야 한다라는 거고, 이제 내년쯤이면은 저희가 이제 법을 바꿔서 그러면 제로 에미션, 무탄소 배출 건물로 이제 그 의무화할 것이냐를 이제 내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2030년까지 이거를 무탄소 배출 건물로 이제 의무화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법제화가 될 거고,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부문을 보시면, 사실 건물들을 보시면 사실 이제 그 사용 연수도 고려를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살면서 거주를 하면서 얼만큼의 에너지를 또 사용을 하느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얼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내가 배출을 하고 있냐, 그리고 또 건물을 지을 때에도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을 하느냐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시멘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그냥 일반 평소보다도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100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의 이제 환경 실적, 환경 퍼포먼스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어떠한 소재를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할 때에 얼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할 것인지, 이제 이 건물을 건축을 하는 단계에서 얼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게 될 것인지를 모두 산출을 해서 같이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그 들어가는 재료들을 소재를 만드는 단계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만약에 허가가 받지 않는다면은 허가를 못 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아쉽지만 지금 플로우에 계신 분들 질문도 받고 이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가 지금 한 11시 오전 11시 되는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질문에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답변을 주신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 우리 토론하신 분들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이제 배우는 자원인 거죠. 네덜란드의 사례에 대해서 열심히 질문하시고 또 우리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례였습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훌륭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훌륭한 사례이면서 동시에 내부적인 아픔, 해상풍력하면서 갈등이 있었다. 에너지 믹스 문제 쉽지 않다.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등등 정말 어찌 보면 인간 사회에서 공통적인 쟁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좀 오늘 부족하거나 더 궁금하거나 꼭 그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법조연구원에서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또 자료나 또는 영감을 얻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6차지요. 6차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